야, 인형아, 인형 가게는 길 건너에 있어. 굵은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고 이어서 거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채는 둥근 안경을 고쳤으며 문신으로 뒤덮인 3명의 깡패들이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무시했다. 길 잃었니, 아가씨? 여긴 진짜 남자들이 오는 곳이야. 또 다른 남자가 비웃듯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사격 위치로 걸어갔다. 핑크색 코트와 머리핀에 달린 꽃 장식은 그녀를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가 오래된 몸집에 비해 무거워 보이는 소총을 들자 조롱은 더 커졌다. 손톱이나 부러뜨리지 마라. 남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은채는 말없이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자세를 잡았다. 관역 옆면이나 맞추면 내 오토바이 줄게. 한 명이 비웃듯 내뱉었다. 총성이 울렸고 웃음은 그 순간 사라졌다. 관역 정중앙에 박힌 총알 하나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초보 운이네. 무리의 리더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의 자존심은 상처받았고 곧 위협으로 변했다. 그는 은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고 손자국이 남을 만큼 세게 쥐었다. 잘 들어 동양꼬마, 우리를 바보로 만든 놈은 가만 안 둬. 피가 맺힌 그의 눈동자가 은채를 노려보았다. 다음 주가 주 대회다. 넌 참가해야 돼. 그건 제안이 아닌 명령이었다. 이기면 널 그냥 둘지도 모르지. 근데 지면 그는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이 도시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몸소 느끼게 해줄게. 그 사격장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치명적인 정확성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였다. 대회가 시작되고 관중석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조롱 속에서 그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권해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격장에 울려 퍼진 총성은 마치 천둥처럼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 후에 찾아온 정막은 더욱 무거웠다. 은채의 작은 몸은 꼿꼿이 서 있었고 할아버지의 오래된 소총은 여전히 그녀의 가녀린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500m 거리의 표적은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한 총알 자국을 드러내고 있었다.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목까지 문신이 올라간 가죽 재킷을 입은 세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다. 이 꼬마 한국 여자애가 맞췄다고? 은채는 천천히 소총을 내렸다. 그녀의 아몬드 같은 눈동자는 여전히 먼 표적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오버사이즈 분홍색 코트와 머리에 꽂은 꽃 모양 피는 방금 보여준 치명적인 정확성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다. 운이었겠지. 다른 남자가 은채의 깨끗한 흰 운동화 근처 바닥에 침을 뱉으며 으르렁거렸다. 내 할 일을 걸고 내기할게. 이 꼬맹이는 2번째 사격에선 헛간 옆면도 못 맞출 거야. 은채는 침묵을 지켰다. 단지 둥근 안경을 얼굴에 바로 고쳤을 뿐이었다. 사격장 직원들과 다른 사격수들은 이 갑작스러운 대결을 보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었다. 이봐, 애니메이션 인형. 3번째 남자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다가왔다. 다음 주에 주 대회가 있어. 네가 참가할 거야. 만약 이긴다면 우리가 널 내버려 둘게. 하지만 진다면 그는 금리를 드러내며 웃었다. 네 하찮은 외국인 생활이 지옥이 될 거야. 은채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은채가 표적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장례식 후 몇 달이 지났음에도 그녀의 귀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익숙한 한국어 속삭임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참았다가 밤만 내쉰 다음 반가쇠를 당겨라. 사격장을 떠날 때 은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군인 신분증 사진을 꺼냈다. 김종호 상사의 단호한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은채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을 떠올렸다. 은채야, 두려움은 느껴도 괜찮아. 하지만 두려움이 너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차가운 시애틀의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다. 이곳은 한국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어쩌면 할아버지가 그녀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느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유산, 그리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다. 다음 주가 되면 그들은 김종호 상사의 손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부산 근교의 안개 낀 산자락에서 은채가 14살이었던 3년 전 어느 일요일 아침, 김종호 상사는 손녀의 작은 손을 다이우 K2 소총의 개머리판에 조심스럽게 맞추고 있었다. 훈련용으로 개조된 소총은 은채의 몸에 비해 여전히 컸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그녀를 안내했다. 정확도는 눈이나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은채야. 심장에 있는 거지. 할아버지는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나이와 지난 전쟁의 상처로 구부러진 몸이었지만 그에게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힘이 느껴졌다. 은채는 할아버지의 말을 새기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다. 그녀는 아직 어렸지만 할아버지의 손길 아래 이미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은 그들만의 성스러운 시간이 되었다. 은채의 어머니는 그들이 단순히 산책을 한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소중한 전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김종호 상사는 은빛 안개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손녀에게 3대에 걸친 정계 저격수의 유산을 조용히 전수하고 있었다. 왜 이걸 배워야 해요, 할아버지? 은채는 어느 날 5개의 깡통을 연속으로 마치고 나서 물었다. 노병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은 먼 곳의 기억 속에 잠겨 있었다. 은채는 그 눈에 깃든 슬픔을 보았다. 할아버지가 결코 말하지 않는 어둠의 흔적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곳이란다. 작은 꽃차.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결코 낭비되지 않아. 그는 결코 은채에게 자신이 목격한 공포에 대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여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규율, 집중력, 그리고 무기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다. 결코 공격의 도구가 아닌 보호의 수단으로서. 학교에서 은채는 그저 수줍고 부지런한 학생이었다. 친구들이 케이팝 댄스를 연습하는 동안 그녀가 300m 밖의 동전 크기 표적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은채의 부모님은 이혼했고 바쁜 어머니는 종종 늦게까지 일했다. 그 빈자리를 할아버지가 채웠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곤 했다. 별들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비춘단다. 할아버지는 어느 밤 말했다. 내 인생이 어떤 어둠으로 가득 차더라도 항상 빛은 있을 거야. 그런 밤에 은채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학교에서의 외로움, 한국에서도 어딘가 이방인 같은 느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강한 것은 눈물을 참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흐른 뒤에도 다시 일어서는 거란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순간들이 은채의 심장 속에 새겨졌다. 사격술만이 아니라 인내와 회복력의 교훈도. 하지만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의 은채는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기침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고 그의 강한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말기입니다. 서울군 병원의 흰 복도에서 의사의 말이 은채의 귀에 울려 퍼졌다. 불안했던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의사는 은채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군 복무 중 화학 물질 노출의 영향이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은채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한때 단단했던 그 손은 이제 쌀종이처럼 건조하고 약해져 있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목을 찌르는 듯했다. 82세의 김종호 상사는 이제 그 어떤 전투 기술로도 물리칠 수 없는 마지막 적과 대면하고 있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은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몇 주, 길어야 한 달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연민이 느껴졌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은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17살의 얼굴, 하지만 눈에는 이미 너무 많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뒤에서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역할이 뒤바뀐 것을 느꼈다. 이제는 그녀가 그를 보호해야 했다. 그날 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할아버지는 손녀를 마지막 교훈으로 불렀다. 은채야, 기억해라. 그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속삭였다. 사수는 조준할 때 절대 울지 않는다. 눈물은 시야를 흐리게 한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눈물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강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귓속말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가냘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은채의 뺨을 어루만졌다. 네가 얼마나 강한지 아직 모르는구나. 내 피가 네 안에 흐르고 있어.
너는 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모습이야. 그 후 이틀 동안 은채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그녀는 그가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의 이야기에는 영웅적인 장면만 있었다. 지금에서야 은채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삼켰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날 새벽, 할아버지는 눈을 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첫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은채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약했다. 약속해 줄래? 네, 할아버지. 은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 심장이 진실을 말하도록 해라. 총을 쏠 때도 사랑할 때도 항상 내 심장에 귀 기울여라. 김종호 상사는 그날 오후 손녀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다. 산소 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멈추고 병실은 견딜 수 없는 침묵에 잠겼다. 장례식은 작았다. 가족과 몇몇 노병들만이 참석했다. 그들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한 노병은 은채에게 다가와 작은 군번줄을 건넸다. 내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진정한 전사였다.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은채는 광택 나는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분해된 소총과 함께 한글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소총과 함께 편지가 있었다. 이 총의 조중영을 통해 볼 때마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은채는 마침내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할아버지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의 일부가 영원히 그녀와 함께 남을 것이라는 깨달음에 가르침 속에, 소총 속에, 그리고 매 호흡마다 그녀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속삭임 속에 할아버지의 장례식 2달 후 은채는 부산 김해공항에 서 있었다. 원래 계획에는 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대학 입학 시험 전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시애틀은 충분히 안전해 보였고 그녀의 호스트 가족인 톰슨 부부는 환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은채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곁에 없는 첫 번째 큰 모험이었다. 이거,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네 할아버지가 이것을 네가 가져가길 원하셨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나침반이 있었다. 그 뒷면에는 한글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길을 잃어도 심장은 항상 집을 향한다. 비행기에서 은채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소총을 생각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옷장 깊숙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우리에겐 그런 것이 필요 없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었다. 은채는 이해했다. 어머니에게 그 소총은 그저 위험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은채에게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의 유산의 일부였다. 시애틀에 도착한 첫날, 하늘은 부산의 장마처럼 회색빛이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소나무와 바다의 냄새가 섞인 이국적인 향기가 풍겼다. 톰슨 부부는 공항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웰컴 은채라고 쓰인 송을시 팻말을 들고. 적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학교에서 은채는 끊임없이 중국이나 일본 학생으로 오해받았다. 너희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은채가 차이점을 설명하려 했을 때 한 소녀가 웃으며 말했다. 심지어 교사들도 그녀의 부드러운 정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을 잘못 발음했다. 맞아. 은차이. 영어 교사는 그렇게 말하며 넘어갔다. 밤에는 부산에 있는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모든 것이 괜찮은 척 그녀를 갉아먹는 외로움을 숨기며. 학교는 어때? 어머니가 물었다. 좋아요. 은채는 거짓말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날을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보냈다. 책 속에서 그녀는 적어도 일시적인 위안을 찾았다. 할아버지의 소총은 오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톰슨 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격장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은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할아버지와의 연결을 느끼는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저도 사격을 좀 해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톰슨 씨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정말? 그런 취미가 있는 한국 소녀는 처음 봤는데 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은채는 설명했다. 그분은 군인이셨어요. 그날 밤 은채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수없이 부탁한 끝에
어머니는 마침내 M1 개런들을 가족 유물로 합법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서류 준비를 도왔다. 그것이 그분의 바람이었으니까 어머니는 마지막에 말했다. 비록 그 생각이 분명히 불편해 보였지만 사격장 사건 전날 은채는 할아버지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진처럼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소총을 사격장에 가져가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긴박감을 느꼈다. 이제 세 남자의 도전이 그녀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은채는 그 꿈이 예고였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은채의 작은 가슴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눈이 아닌 심장으로 조준해라. 무슨 짓을 한 거니? 톰슨 부인의 목소리는 저녁 식탁 위에 라자냐를 올려놓으며 걱정과 믿기지 않음 사이를 오갔다. 은채는 자신의 접시를 바라보며 눈을 들지 못했다. 사격장에서의 도전을 받아들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무거웠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선택권이 있었지. 톰슨 씨가 회색빛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명백히 동요된 모습으로 말했다. 경비를 부르거나 관리자에게 말할 수도 있었어. 그 녀석들은 문제 덩어리야. 은채. 조니 릭스와 그 패거리들은 경찰 기록이 있다고. 톰슨 씨의 말에 은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았다.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은채는 마침내 말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톰슨 부부는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 톰슨 씨가 물었다. 조니 릭스는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야. 그의 아버지는 지역 사업가이고 그래서 그 녀석은 항상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그날 밤 은채는 할아버지의 소총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닦았다. 각 부품을 닦으며 그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소총은 내 몸의 연장이 되어야 해. 그것의 모든 부분을 내 손의 선을 아는 것처럼 알아야 한다. 다음 날 학교에서 사격장에서의 대결에 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갑자기 눈에 띄지 않던 한국 소녀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릭스 패거리에게 도전했다는 게 사실이야. 멜리사라는 전에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같은 반 소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외와 불신이 섞여 있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됐어. 은채는 대답했다.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다. 미쳤어. 멜리사가 말했다. 용감하다고 할까? 아니면 정말 바보 같다고 할까? 수업이 끝난 후 은채는 락커에서 책을 꺼내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 뒤에 다가왔다. 안녕 작은 아시아 소녀. 릭스의 친구 중 한 명이 비웃었다. 토요일에 널 망신시키는 걸 기대하고 있어. 그는 고의로 은채의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갔다. 은채는 한순간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대회가 다가오는 날들은 강렬한 준비의 연속이었다. 매일 방과 후 은채는 시 외곽의 외딴 부지로 향했다. 톰슨 씨는 마지못해 그녀가 연습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다. 내 할아버지가 정말 너를 잘 가르쳤구나. 그는 은채가 즉석으로 만든 표적들을 연속으로 마치는 것을 지켜본 후 말했다. 하지만 대회는 다르다. 압박감, 시간 제한, 관중이 있을 거야. 저녁에는 M1 개런들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각 부품을 세심하게 닦았다. 한국어로 그녀는 훈련 중 할아버지가 반복하던 만트라를 중얼거렸다. 호흡, 자세, 집중, 반가쇠에 부드럽게. 이상하게도 대결이 다가올수록 은채의 두려움은 줄어들었다. 대신 그녀의 내면에서 고요한 결단력이 자라났다.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진정한 사격수는 총을 쏘기 전에 이미 명중을 알고 있다. 대회 전날 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별이 빛나는 시애틀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하늘과는 달랐지만 그 별들은 같았다.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빛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내일 그녀는 별들에게 속삭였다. 내일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그날 밤 꿈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의 메시지가 선명했다. 그들은 너를 과소평가한다. 그것을 너의 이점으로 삼아라. 북태평양 사격 챔피언십은 시애틀 근교의 넓은 단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텐트, 사격장, 무기 및 장비 판매상들이 도처에 퍼져 있었다. 은채에게 이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미국에서는 사격 대회가 축제처럼 공개적으로 열리는 반면 한국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총기 접근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 은채의 심장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톰슨 부부를 따라 등록 테이블로 향했다. 마지막 순간 등록은 주최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소총을 든 한국인 10대 소녀는 일반적인 참가자가 아니었다. 주니어 부문, 정밀 사격, 300m, 등록 데스크 뒤에 남자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확실해 아가씨, 초보자에게 더 적합한 부문도 있는데. 은채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다. 톰슨 부부가 빌려준 돈으로 참가비를 지불했다. 저 소총은 박물관에서 온 거야. 뒤에 선 한 참가자가 비웃으며 물었다. 주변에서 몇몇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소음은 바람과 같다. 그것을 느끼되 휩쓸리지 마라. 첫 라운드는 예선전이었다. 50명의 참가자 중 단 20명만이 진출할 수 있었다. 릭스와 그의 친구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분명히 소녀의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다. 저기 봐, 이제 꼬마 중국 소녀가 쏠 차례야. 누군가 관중석에서 외쳤다. 연필로 눈 그리는 게 더 쉬울 텐데 은채의 차례가 왔을 때 긴장감이 거의 그녀를 압도할 뻔했다. 관중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많은 관중들이 작은 아시아 소녀와 그녀의 오래된 소총을 보며 웃고 손가락질했다. 누군가 소리쳤다. 이봐, 인형 애니메이션 컨벤션은 옆 건물이야. 그때 그녀는 느꼈다. 그 친숙한 존재감, 한국어로 속삭이는 목소리. 그들을 무시해라. 오직 너와 나 소총과 표정만 있을 뿐이다. 은채는 호흡을 정돈했다. 왼쪽 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 어깨에 소총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부드럽게 닿았다. M1 게런드가 5번 발사되었다. 각 발사 사이에 은채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조절했다. 마지막 총성이 울린 후 사격장은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심판이 쌍안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가능한 50점 중 48점. 은채는 예선을 3위로 통과했다. 릭스의 표정,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은 그녀의 첫 번째 진정한 승리였다. 결과 발표 후 그녀는 톰슨 부부에게로 돌아갔다. 톰슨 부인이 그녀를 꼭 안았다. 대단해 은채,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자랑스러워. 하지만 은채의 눈은 이미 다음 도전을 향해 있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녀는 릭스가 심판에게 뭔가를 격렬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짓은 격앙되어 있었고 심판의 표정은 점점 더 경직되어 갔다. 톰슨 씨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걱정 마. 그는 널 해칠 수 없어.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해. 하지만 은채는 릭스의 눈에서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가 지불하게 할 개인적인 원한이었다. 밤이 되자 은채는 소총을 깨끗이 닦으며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내일은 더 어려울 거예요,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누군가가 너에 대해 조사를 했더군. 톰슨 씨가 대회 두 번째 라운드를 기다리는 동안 은채에게 지역신문을 건넸다. 스포츠 섹션의 작은 기사 제목은 한국 군사 전설의 손녀 사격대회에서 놀라움을 선사하다였다. 짧은 글은 김종호 상사와 한반도 분쟁 중 최고의 저격수 중 한 명으로서의 그의 명성을 언급했다. 또한 그의 손녀가 그의 능력을 물려받았을지에 대한 추측도 담겨 있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은채는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작은 도시야. 소문은 빠르게 퍼지지. 톰슨 씨의 표정은 우려로 가득 찼다. 그리고 네가 결심이 강한 적을 만든 것 같구나. 한국 특수부대 퇴역 군인의 후손이라. 은채는 기사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는 일부 사실이었지만 많은 부분이 과장되어 있었다. 그는 분명 뛰어난 사수였지만 기사에서 묘사된 전설적인 암살자는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이걸 보시면 웃으실 거예요.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다. 릭스가 바로 그 순간 나타났다. 그의 충혈된 눈이 은채에게 고정되었다. 그래서 꼬마 한국 인형이 유명한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게 여기서 누구에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해? 미국에서는 그런 이류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아. 은채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릭스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어제 내 점수는 조작된 거야. 아시아 사람들은 항상 속임수를 쓰지. 오늘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그가 멀어지면서 은채는 그가 동료 중 한 명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걔가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이해하도록 해. 두 번째 라운드는 더 복잡했다. 움직이는 사격, 불규칙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표적.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첨단 기술이 탑재된 현대식 소총을 사용했다. 은채의 M1 게런드는 그 단순한 조중형으로 비교하면 사실상 골동품이었다. 자신의 차례 전 은채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소총의 조중형이 약간 비뚤어진 것 같았다. 누군가 그녀의 무기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그 대답은 마치 그가 그녀 옆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왔다. 진정한 사수는 자신의 무기를 너무 잘 알아서 어떤 결함도 보완할 수 있다. 대기실에서 은채는 톰슨 씨에게 조중형에 대해 설명했다. 심판에게 말해야 해. 그가 주장했다. 증거가 없어요. 은채가 대답했다. 그들은 제가 변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거예요. 톰슨 씨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지만 그는 은채의 결정을 존중했다. 사격 라인에 서서 은채는 자세와 기술에 최소한의 조정을 가했다. 그녀는 조중형의 비뚤어짐을 보정하기 위해 약간 오른쪽으로 조준했다.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다. 은채는 숨을 들이쉬고 반가쇠를 당겼다. 명중. 두 번째 표적. 더 빠르고 더 멀리. 다시 명중.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릭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표적은 매우 까다로웠다. 빠르게 움직이며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였다. 은채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표적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표적이 있을 지점을 향해 쏘았다. 총성이 울린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빨간 불이 깜빡였다. 명중. 은채는 5위로 라운드를 마쳤다. 여전히 대회에 남아있었고 릭스의 분노는 눈에 띄게 커졌다. 수상 소식을 듣고 학교에서 온 몇몇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 중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짜 김종호 상사의 손녀예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은채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적어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녀의 뿌리가 이해받고 존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진정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은채가 자신의 소총을 안전하게 케이스에 넣고 있을 때 한 키 큰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군인다운 자세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가 말했다. 김종호의 손녀가 정말 맞군요. 주차장은 은채가 톰슨 가족의 차에 장비를 싣고 있을 때 거의 비어 있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차량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우리를 망신시킨 후에 그냥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릭스의 목소리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발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그의 두 친구가 그의 양쪽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톰슨 부부는 뭔가 먹을 것을 사러 갔고 몇 분 안에 돌아오기로 약속했다. 문제를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면 네 자신을 과시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릭스가 다가와 그녀를 차에 밀어붙였다. 어쩌면 네 소중한 작은 소총에 사고가 나면 네 위치를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의 손이 그녀의 장비 가방으로 뻗어갔다. 은채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소총, 그의 마지막 선물, 이 위험에 처했다. 그만해. 그녀가 말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이 실렸다. 이건 그냥 대회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릭스가 비웃었다. 왜냐하면 꼬마 아시아 소녀, 여기는 미국이고 너 같은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물러나. 당장. 권위 있는 깊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중년의 아시아 남성이 행사 보안 배지를 착용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서 있었다. 괜찮아요, 박 씨. 은채가 일찍 한국어로 인사했던 한국계 미국인 경비원을 알아보며 말했다. 아니, 괜찮지 않아. 그가 영어로 대답했다. 그의 눈은 릭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보안 카메라가 이 사람들이 오늘 아침 당신의 장비를 훼손하는 것을 포착했어요. 이건 규제된 대회에서 범죄입니다. 경찰관들이 릭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동안 박 씨는 은채에게 돌아섰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에 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여기서 그분의 손녀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릭스는 분노에 찬 얼굴로 경찰관들과 함께 떠났다. 그는 어깨 너머로 은채를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입 모양으로 말했다. 그날 밤 톰슨 가족의 집에 있는 그녀의 침대에 누워 은채는 과거에 보이지 않는 끈이 어떻게 현재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했다. 할아버지의 소총이 그녀 옆에 분해되어 깨끗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은 아직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로 맥동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박 씨의 아버지를 구하셨다고요? 할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누구를 구하셨는지 아세요? 박이라는 성을 가진 분이요. 몇 분 후 대답이 왔다. 그런 이야기는 많았어. 네 할아버지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 왜 물어보니? 은채는 사실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대답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네 할아버지는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하셨어. 그분은 네가 필요할 때 그분의 정신이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믿으셨어. 창문을 통해 은채는 시애틀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부산의 하늘과 달랐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내일 중열승에서 그녀는 단순히 자신을 위해 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위해, 그의 유산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그가 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쏘는 것이었다. 그녀가 잠에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가장 강한 사수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조상들의 손을 느끼는 사람이다. 은채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내일 그녀는 세상에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중열승전은 상당한 규모의 군중을 끌어모았다. 빈티지 소총을 든 젊은 한국 소녀가 방해와 협박에 맞서 싸운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 관중들은 그녀의 승리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릭스처럼 이제 대회에서 제외되었지만 관중석에 있는 그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은채의 어머니는 그날 아침 메시지를 보냈다. 자랑스럽지만 걱정돼. 정말 이게 필요한 일이니? 첨부 파일로 한국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토너먼트에 참가한 그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은채는 답장했다. 저는 괜찮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세요. 중열승에 오른 10명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춘 선수들이었다. 많은 이들이 전직 군인이나 경찰이었다. 17세의 은채는 단연코 가장 어린 참가자였다. 이번 단계의 도전 과제는 시간 압박해 다양한 거리에서 부분적으로 가려진 표적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었다. 고급 훈련을 받은 사수들에게 유리한 전술적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었다. 준비센터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은채는 한 나이 든 참가자가 그녀를 관찰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군인다운 자세가 분명한 60세 정도의 남자였다. M1 게런드.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같은 것을 사용했어. 볼 수 있을까? 그가 소총을 가리키며 손짓했다. 망설이던 은채는 그가 소총을 살펴보도록 허락했다. 놀라운 보존 상태. 그가 메커니즘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내 할아버지는 꼼꼼한 사람이었겠구나. 어떻게 아셨죠? 은채가 물었다. 소문이 돌지. 김종호 상사. 남자가 살짝 미소 지었다. 한국 해병대는 그들의 규율로 전설적이었어. 합동작전 중에 몇몇과 함께 복무했지. 그는 소총을 돌려주었다. 그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은 은채가 사격 라인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녀와 함께했다. 그녀는 관중석의 일부에서 들려오는 야유를 무시했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작은 그룹이 응원하는 소리도 들렸다. 할아버지, 여기서 당신을 느껴요.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사격 준비를 하는 동안 은채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에 없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눈에 담긴 슬픔을. 그녀는 그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감추었는지 생각했다. 갑자기 그녀는 이 대회가 단순한 승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치유의 문제였다. 그녀의 공연은 완벽했다. 10개 중 8개의 표적을 놀라운 정확도로 제거하여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기뻐하며 외쳤다. 박 씨도 거기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은채의 시선은 그가 목에 걸고 있는 작은 군번줄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할아버지의 것과 똑같은 한국군 형태였다. 대회 관계자가 다가와 결승전에 대해 설명했다. 내일 열려 개방필드에서 실제 기상 조건해, 바람, 조명 변화, 불규칙한 지형. 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확실해? 결승에 남은 다른 2명은 많은 경험이 있어. 확실해요. 은채는 대답했다. 그녀가 톰슨 부부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로버츠 소령 베트남에서 참전한 노참가자, 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내일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은채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싸우느냐가 더 중요해. 너의 할아버지, 그는 어떤 전쟁에 참전했지? 한국 전쟁이요? 그리고 이후 다른 작전들도요. 로버츠의 눈이 멀리 바라보았다. 당신은 모를 거야. 사람들은 전쟁에서 돌아온 우리가 총상과 파편 흉터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보이지 않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 할아버지는 아마 그것들을 잘 숨겼을 거야. 은채의 목이 조여왔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악몽을 홀로 견뎌냈는지, 그가 자신의 손녀에게서 어둠을 얼마나 열심히 숨기려 했는지 생각했다. 내일 보자, 로버츠가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네 할아버지는 네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은채는 M1 개런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해했다. 각 움직임은 정확하고 경건했다. 거의 다 왔어요, 할아버지. 그녀는 속삭였다. 익숙한 존재감이 그녀 주위를 맴도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톰슨 부인이 은채의 코트를 정리하며 걱정이 역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네 가치를 증명했어. 릭스는 추방됐고 문제는 끝났어. 결승전은 개방된 들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바람, 조명 변화, 불규칙한 지형 등 실제 기상 조건 속에서 단 3명의 선수만이 진출했다. 은채, 준결승에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던 로버츠 소령, 그리고 정밀 사격주 챔피언인 도슨이라는 선수.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해요. 은채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전날 밤 그녀는 다시 할아버지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눈 덮인 전장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발사를 위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내, 꿈속에서 그가 말했다. 승리는 가장 인내심 있는 자의 것이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톰슨 씨는 기상 예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좋지 않아 보이는군. 그가 인상을 찌푸렸다. 오후에 비가 올 가능성이 높대. 비가 문제가 될까요? 은채가 물었다. 사격에? 물론이지. 톰슨 씨가 설명했다. 습도는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시야를 감소시키며 바람 패턴을 변화시켜. 특히 너처럼 광학 보정 장치 없이 빈티지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큰 도전이 될 거야. 작은 무리의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들은 은채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와 심지어 작은 한국 국기까지 가져왔다. 박 씨는 지역 커뮤니티가 그녀의 여정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그가 말했다. 당신의 할아버지 같은 사수들은 단순히 정확도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 규율 때문에 수호자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미국의 관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은채는 결승전 코스를 검사하면서 멀리서 지켜보는 릭스를 발견했다. 대회에서 제외되었지만 그가 관중으로 참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로버츠 소령이 다가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어떤 사람들은 품위 있게 패배하는 법을 모르지. 그가 말했다. 군대에 있을 때 진정한 성격은 승리가 아닌 패배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네.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은채가 대답했다. 자신의 침착함에 스스로도 놀랐다.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정의한다고요. 베테랑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최고의 사수가 이기길 바라네. 도슨 주 챔피언이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큰 체격의 남자로 첨단 장비로 가득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소문의 한국 소녀가 너구나. 그가 은채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말했다. 그의 태도는 적대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은채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 고물 소총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은채는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사수가 장비보다 중요해요. 도슨이 웃었다.
예쁜 말이지만 내일 발사 라인에서는 기술이 승리할 거야. 내 소총은 풍속, 습도, 기압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센서가 있어. 내 할아버지의 소총은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거지. 한국전쟁 직전이요. 은채가 정정했다. 차이가 없어. 도슨이 무시하듯 손을 흔들었다. 어쨌든 행운을 빌어. 넌 그게 필요할 거야. 그가 떠난 후 로버츠가 은채에게 다가왔다. 그를 신경 쓰지 마. 도슨은 좋은 사수지만 그는 장비에 너무 의존해. 네 할아버지의 시대에는 우리는 계산을 머릿속에서 해야 했어. 그것이 더 나은 사수를 만들었지. 대회장을 떠나기 전 은채는 마지막 표적을 바라보았다. 800m 거리에 위치한 그것은 맨눈으로는 성냥갑보다 작아 보였다. 내일의 도전은 그녀가 지금까지 직면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날 밤 은채는 M1 개런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해했다. 각 움직임은 정확하고 경건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이 같은 소총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전투에서 이것을 사용했는지 생각했다. 이 금속과 나무 조각에는 그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역사가 담겨 있었다. 저는 준비되었어요, 할아버지. 그녀는 소총을 다시 조립하며 속삭였다.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먼 곳에서 울렸다. 내일의 폭풍을 예고하는 소리였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밝아왔다. 낮게 깔린 구름이 비를 예고했다. 어떤 사수에게도 도전적인 조건이었다. 습기는 총의 그립에 영향을 미치고 시야는 제한되며 바람은 예측할 수 없었다. M1 게런드와 같은 다른 시대의 무기에게는 어려움이 몇 배로 가중되었다. 오늘 진흙 속에서 사격하게 될 것 같네. 톰슨 씨가 주차장에서 말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포기하고 싶다면 이해할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어요. 대회장에 도착하자 박 씨가 그녀를 맞이했다. 이런 날씨에도 오셨군요. 그가 미소 지었다. 용감하십니다. 아니면 바보 같거나요? 은채가 농담했다. 결승전은 그 단순함에도 잔인했다. 5개의 위치, 5개의 표적, 점점 늘어나는 거리. 마지막 표적은 800m 거리에 위치했고 맨눈으로 보면 성냥갑보다 작았다. 돛은 주 챔피언이 먼저 사격했다. 그의 정확도는 인상적이었다. 4번의 완벽한 명중, 단지 마지막 한 발만 갑작스러운 바람에 의해 약간 벗어났다. 그의 최첨단 장비는 많은 환경 변수를 자동으로 보정했다. 로버츠 소령은 왜 베테랑들이 존경받는지 보여주었다. 경제적인 움직임, 절대적인 집중력. 그도 역시 4개의 표적을 완벽하게 맞췄고 단지 3번째 표적만 최소한의 여백으로 놓쳤다. 은채의 차례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지만 지속적인 빗방울이 곧 그녀의 가벼운 코트를 흠뻑 적셨다. 관중들은 우산과 텐트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불쌍한 아시아 소녀가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했다. 관중석에서 릭스는 공개적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은채는 비에 흐려진 안경을 조정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려왔다. 비는 내 동맹이다. 그것은 너를 땅과 하늘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시킨다. 비와 함께 호흡해라.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기억이 떠올랐다. 눈 덮인 산속에서 비에 젖은 채로 누워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던 모습. 38선 너머에서 온 적들을 감시하며 그는 완벽한 인내를 체현했다. 첫 3발은 정확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중앙에 가까웠다. 4번째 표적은 600m 거리에 있었고 이제 비가 더 세차게 내리면서 상당한 도전이 되었다. 은채가 발사했다. 총알은 표적의 가장자리를 맞췄다. 기술적으로는 명중이었지만 이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표적, 가장 멀고 어려운 것에 완벽한 사격이 필요했다. 사격장이 조용해졌다. 심지어 릭스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비가 이제 장대비로 변했다. 은채의 머리카락은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었고 그녀의 옷은 몸에 착 달라붙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춥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따뜻함이 솟아올랐다. 은채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딸의 딸이었다. 그녀의 혈관에는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열렸을 때 그녀는 사격 라인에 혼자 있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함께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다. 그녀는 비의 각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표정만이 존재했다. 은채는 호흡했다. 들이마시고 참고 반만 내쉬었다. M1 게런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사되었다. 총성이 울린 후 시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빗소리가 귀를 때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은채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언제 무릎을 꿇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심판관들이 망원경으로 먼 표적을 확인하는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은채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존재가 그 순간에 걸려 있었다. 주 심판관의 얼굴이 공식 발표보다 먼저 대답을 보여주었다. 순수한 불신. 그는 확성기를 통해 말했다. 완벽한 중앙 명중. 800m 거리에서 M1 게런드 소총으로 현대적인 지원 장비 없이 절대적인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중들이 환호와 탄성으로 폭발했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작은 한국 국기를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톰슨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이 비와 섞였다. 오직 릭스만이 불신과 억제된 분노의 가면을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로버츠 소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축하의 손을 내밀었다. 40년 동안 사격을 해왔지만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네. 그가 말했다. 네 할아버지가 너를 잘 가르쳤어. 하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 타고난 재능이. 그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 때 갑자기 알아차렸다. 오른쪽 손등에 있는 작은 반점. 할아버지도 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은채는 웃었다. 그 완벽한 명중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둘의 것이었다. 마지막 발사 후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이어졌다. 심판들이 강력한 쌍안경을 통해 먼 표적을 확인하는 동안 빗방울들이 공중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채는 빗속에 무릎을 꿇은 채 여전히 M1 게런드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반가소의 가드 주위로 얼어붙은 듯했다. 그 순간 그녀는 부산의 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첫 사격 수업을 떠올렸다. 그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내 친구다. 할아버지는 말했었다. 그것은 바람을 안정시키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한다. 주심판의 얼굴이 공식 발표 전에 그 결과를 드러냈다. 순수한 경이로움, 완벽한 중앙, 그가 마이크를 통해 선언했다. M1 게런드 소총으로 현대적 보조 장비 없이 800m 거리에서 절대적인 정확도. 관중들이 환호와 탄성으로 폭발했다.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은 작은 태극기를 열광적으로 흔들었다. 톰슨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이 비와 섞였다. 시상식은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텐트 아래에서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은채는 겸손하게 트로피를 받았다. 그녀는 영어로 감사를 표한 뒤 한국어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이 승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지역 리포터들이 기적의 소총을 사진 찍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은채는 허락하며 무기의 출처와 그 의미를 설명했다. 한 기자가 그녀의 놀라운 정확도의 비결에 대해 물었다. 한국에서는 그녀가 적절한 영어 단어를 찾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데 있다고 배웁니다. 모든 발사는 자기 통제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기자들이 떠난 후 로버츠 소령이 다가왔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났다. 이건 단순한 대회 승리 그 이상이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베트남에서 본 것과 같은 발사였어. 인간의 기술과 정신의 완벽한 조화. 감사합니다. 은채가 말했다.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 김종호 상사였지? 그가 물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내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함께 복무했던 분인지 궁금해서. 사진은 색이 바랜 흑백이었다. 젊은 미국 병사가 한국인 군인 옆에 서 있었다. 은채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 한국인 군인은 할아버지가 분명했다. 그의 얼굴은 더 젊었지만 그 눈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로버츠는 미소 지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한국인 해병대가 그들이 함께 복무한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었다고 말했어. 특히 내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부대가 포위되었을 때 네 할아버지가 38시간 동안 적진 깊숙이 잠입해 정보를 가져와 그들을 구했다고 했어. 은채는 놀랐다. 할아버지는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공적을 최소화했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로버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영웅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아. 그들은 그저 행동할 뿐이지. 소나기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은채는 하늘이 맑아지는 것을 보았다. 빗방울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제 뭐가 하고 싶니? 톰슨 씨가 물었다. 은채는 잠시 생각했다. 몇 달 전, 그녀는 미국에서 한 학기만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 할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축하 후 은채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트로피가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다. 할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았다. 월요일 학교로 돌아온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전에는 그녀의 존재에 무관심했던 복도가 이제는 존경의 인사로 열렸다. 예전에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던 교사들이 이제는 그녀를 헌신의 본보기로 언급하기를 원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돌아가. 이제 자신을 은채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멜리사가 설명했다. 미국인들은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사랑해. 특히 언더독이 모든 확률을 뒤엎고 이길 때. 지금 내 인생이 영화처럼 느껴져. 은채가 웃으며 말했다. 다 꿈 같아. 기대하지 않았던 초대가 점심시간에 도착했다. 토론 클럽이 한국의 규율과 탁월함의 전통에 대해 은채가 연설해 주길 원했다. 당신의 승리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코디네이터가 설명했다. 더 놀라운 것은 방과 후 주차장에서 릭스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혼자였고 평소의 측근들 없이 평소보다 덜 위협적인 자세였다. 사과하러 왔어.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명백히 어려운 것이었다. 내가 편견을 가진 바보였어. 은채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왜 갑자기 변한 거야? 아버지가 대회에 관한 보도를 봤어. 그는 이라크에서 한국군과 함께 복무했어. 그가 알았던 최고의 군인들이라고 했어. 릭스는 진정으로 불편해 보였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았을 때 그는 나에게 평생 들은 것 중 가장 심한 훈계를 했어. 대화는 짧고 어색했지만 상호 이해의 시작을 나타냈다. 우정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네 할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릭스가 떠나기 전에 말했다. 다음에 그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 은채는 미소 지었다. 좋아. 집에서 부산에 있는 어머니와의 화상통화로 그 이야기가 한국에도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작은 지역 신문이 외국 땅에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명예롭게 한 김 상사의 손녀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그는 항상 네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녀의 어머니가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진정한 정확성에 필요한 고요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지. 통화 후 은채는 할아버지의 소총을 닦으며 그것이 이제 단순한 유물이나 할아버지와의 연결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정체성과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녀는 박 씨를 만나러 그가 일하는 지역 보안회사로 갔다. 이것은 너에게 주려고 해. 그가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준 것이야. 이제 그것이 다시 너에게 가야 할 것 같아. 상자 안에는 오래된 군용 나침반이 있었다. 그 바닥에는 한글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다. 길을 잃을 때 항상 마음을 따르라. 할아버지가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은채가 속삭였다. 박 씨가 미소 지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네가 대회에서 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그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 같은 집중력, 같은 평화로움.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박 씨는 그녀에게 한국전쟁 퇴역군인 모임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네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를 알았어. 가고 싶어요. 은채가 대답했다. 제가 모르는 그의 모습을 알고 싶어요. 다음 주에 은채는 월요일 아침 학교 집회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다. 교장은 그녀를 문화적 가교와 헌신의 상징으로 소개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은채는 잠시 긴장했다. 그녀는 부산의 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한 고요한 아침을 생각했다. 그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 말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혀라. 네 마음이 고요할 때 네 말은 힘을 갖는다. 제 할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사였고 철학자였으며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표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짧은 침묵 후 갑작스러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의 한국 유산과 그녀의 새로운 미국 경험 사이에 시애틀의 봄, 벚꽃이 만발하여 은채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했다. 워싱턴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했다. 입학 허가서가 지난주에 도착했다. 항공우주공학 전액 장학금이었다. 몇 달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대회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행사에 참석했던 대학 관계자들은 그녀의 놀라운 정확성뿐만 아니라 탄도학과 응용 물리학에 대한 그녀의 직관적인 이해력도 알아보았다. 환경 변수에 대한 당신의 통제력은 우리가 최고의 엔지니어들에게서 찾는 원칙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를 보여줍니다. 입학 담당자가 설명했다. 톰슨 부부는 처음에는 그녀의 대회 참가를 지지하는 것을 꺼렸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그녀의 트로피를 거실에 전시했다. 그들은 그녀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했고 그녀의 공식 가족이 되었다. M1 게런드는 이제 지역 사격장의 벽에 있는 유리 케이스에 놓여 있었다. 역사적인 무기와 그 챔피언들이라는 전시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여되었다. 옆에는 해병대 제복을 입은 김종호 상사의 사진과 비 내리는 가운데 트로피를 든 은채의 사진이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특별 시범을 위해 사격장을 방문했다. 많은 어린 사격수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녀의 기술을 관찰하길 요청했다. 한국에서는 그녀가 주의 깊게 듣는 그룹에게 설명했다. 우리는 무기를 개인적 힘의 상징이 아니라 집단적 책임으로 봅니다. 우리의 규율은 침략에 대항하여 매 시민이 국가 전체의 힘을 대표하는 수세기의 회복력에서 비롯됩니다. 시범 후 은채는 사격장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소총을 들고 그 익숙한 무게를 느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손길처럼 움직였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그가 어디에 있든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가면서 그녀는 김종호 상사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그의 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드러움과 힘, 지혜와 결단력의 독특한 조합.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눈에도 같은 특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은채는 어떻게 항공우주공학과 사격술이 연결될 수 있는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가르침, 정확성, 인내, 그리고 목적, 이 그녀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부산에 있는 어머니는 이제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네 할아버지는 항상 네가 별을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어.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했나 보다. 밤에 은채는 자주 캠퍼스의 작은 언덕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그것들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 항공우주 산업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러나 주말에는 부산 외곽의 산에서 젊은이들에게 사격과 규율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히 조준하는 법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더 깊은 교훈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미 그녀는 한국에서 보낼 첫 번째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항상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속삭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외부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일부로서 태양과 세대를 건너 그 진정한 집을 찾은 정확성, 인내, 그리고 목적의 유산으로. 그리고 언젠가 그녀 자신의 손녀가 처음으로 소총을 들 때 은채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조정하고 속삭일 것이다. 숨을 들이쉬고 참았다가 밤만 내쉰 다음 반가쇠를 당겨라. 그렇게 속삭임은 계속될 것이다.